여러분, 프랑스가 12년 전 한국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기술을 봉쇄하고 비웃었던 그 무기가 지금 우리 기술진의 손에서 완성되어 전 세계 군사 패권을 뒤흔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억울하게 무시당했던 대한민국이 오직 실력 하나로 전 세계를 향해 처절한 기술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토 국가들이 줄지어 미국이나 프랑스 대신 한국 무기 도입을 선언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국 무기가 한국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에 일본은 경악했고, 더 놀라운 건 미국조차 포기했던 꿈의 기술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하며 판을 뒤집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나토마저 충격에 빠뜨린 이 역정극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장피에르 듀부아입니다. 저는 프랑스 국방부 산하 무기국 DGA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제 역할은 프랑스와 유럽의 군사 기술을 어떤 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나라에는 제공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승인 도장을 찍으면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기밀 기술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었고, 제가 거절하면 그 문은 닫혔습니다. 때로는 영원히 닫히기도 했었죠. 저는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전투에서 총을 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 세계에서 제 서명은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서 나온 문서 한 장이 특정 지역의 군사 균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는 은퇴했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파리에서 민간 방위 전략 컨설팅 회사를 세웠습니다. 제 고객들은 군함, 미사일, 잠수함 시스템을 제작하는 유럽의 대형 방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로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험 요소가 숨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죠. 저는 30년 동안 그 체계 안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곧 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제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엘베강 인근의 대형 전시장, 함부르크 메세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40개가 넘는 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고, 수백 개의 부스가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부스는 전시관처럼 밝게 조명을 켜고 최신 무기 체계와 해군 장비, 레이더 기술, 미사일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어떤 부스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협상이 진행되는지, 어떤 나라가 실제 구매를 목적으로 왔는지, 또 어떤 나라는 단순히 참관만 하러 왔는지, 저는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저는 전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누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장군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대화 자리에서 어느 나라의 깃발이 보이는지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몇 분이면 어느 기업이 주목받고 있고, 어느 기업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몇 분 동안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부스가 메인홀 한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 방산 수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시선을 붙잡은 것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해군 장교들, 무려 12명이었습니다. 깃발과 군복을 보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덴마크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 참관인이 아니었습니다. 해군 제도급, 함대 사령관급 인사들이었죠. 평생 미국과 서유럽의 최고 무기를 구매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한국 부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방문객 한 그룹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나토 장교들은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처럼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가격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니까요. 아마 이 나토 국가들이 예산 압박을 받아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보다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최고급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해군이라면 아시아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시장에서 비슷한 흐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격으로 문을 열고 관계를 확대하는 전략이었죠. 한국도 그와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부스를 둘러보고 업계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독일 전시업체에서 커피 한 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이 자꾸만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부스 주변의 인파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방위 무관 2명이 옆에 서서 한국 부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시물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즉시 본국에 보고해야 할 사람들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틀이 흔들릴 것이라 예상해서가 아니라 제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온 사람으로서 정보가 기존 판단과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파를 지나 전시 패널 앞에 섰습니다. 부스벽에 부착된 재원표를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VLASROC 수직 발사식 대잠 로켓이었습니다. 함정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되어 공중을 비행한 뒤 바다로 진입해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무기입니다. 발사관 내부 공중, 수중이라는 서로 다른 새 환경에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 해전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도 체계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 수준의 정밀 기술이 요구됩니다. 저는 재원표의 수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거리 22km, 오차 범위 15m, 국내 생산 비율 96%, 그리고 맨 아래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수 독자 개발.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된 무기 모형을 올려다본 뒤 아직도 부스 밖에 줄을 서 있는 나토 사령관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전 내내 제 판단을 지탱해주던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재원표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며 대화를 나누고 전시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산이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차 범위 15m.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군 대잠 무기에서 정확도는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눈으로 볼 수 없는 3차원 공간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로켓은 공중을 비행한 뒤 바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음향 유도 장치로 표적을 추적합니다. 발사, 비행, 입수, 최종 유도까지 모든 과정이 15m 이내로 수렴하려면 각 단계마다 매우 높은 정밀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15m라는 수치는 우연히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시험과 계량이 쌓여야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전시물에서 한 발 물러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인파 사이로 아서 윌리엄스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영국 해군 무기평가위원회의 수석 기술자문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저와는 여러 차례 공식 회의에서 마주했었죠. 기술 평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공개적으로는 쉽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던 사이였습니다. 아서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2번 이상 확인하고 처음 보는 것을 곧바로 믿지 않는 성향이었죠. 그런 그가 한국 부스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걸음걸이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조금 느렸고 조금 더 신중했습니다. 머릿속에 중요한 판단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 선 그는 주변에 들리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국 평가팀이 이미 한국 무기의 성능을 독자적으로 검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동해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에 영국 기술 참관단을 직접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무기가 22km를 비행한 뒤 입수했고 표적을 명중했으며 그 과정에서 측정된 오차 범위가 15m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영국 측 장비로 직접 확인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전시판에 적힌 숫자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문서로 기록된 검증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른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혹시 시스템 내부에 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의 핵심 부품이나 설계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냐고 말입니다. 아서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국내 생산 비율 96%라는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로켓 추진체, 비행 유도 장치, 수중 음향 표적, 추적 모듈 등 핵심 구성 요소는 모두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제조한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미국 부품도 없었고 조용히 들어간 프랑스, 하위 시스템도 내부에 탑재된 이스라엘 전자장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시판에 적힌 그대로의 무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시 모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크지 않은 체계였습니다. 현대 구축함과 호위함이 사용하는 표준 수직 발사관에 그대로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이것이 실용적인 강점이었습니다.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춘 함정을 운용하는 해군이라면 배를 대대적으로 개조하지 않고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수출 시장을 고려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기존 함대에 무리 없이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발상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에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연구하고 그 조건에 맞춰 해법을 설계해야 가능한 접근이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아서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부스 밖에 줄을 서 있는 나토 장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중 2명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자국 기술팀이 초기 성능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무기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 업체의 제품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일부 성능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서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 주변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군복과 여러 나라의 깃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재원표에 적힌 숫자 3가지를 적었습니다. 22km, 15m, 96%.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질문은 처음 나토 장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부터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아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질문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무기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군사 조달 계획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2년 전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했던 회의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내렸던 결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12년 전 펜타곤 회의실 안에는 정부 건물 특유의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였죠. 저는 나토 기술협력회의에 프랑스 대표 자문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회의에는 수십 차례 참석해봤습니다. 각국이 요청을 제시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기술적, 전략적, 정치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흐름으로 진행됐고 그날도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 8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VLAS록, 즉 수직 발사식 대잠 로켓 기술 접근을 공식 요청하러 온 상태였습니다. 입을 열기 전부터 저는 그들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서면 요청서를 이미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해역에서 잠수함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며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으로서 자국 해상 교통로를 방어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원리와 유도 체계 구조, 시스템, 통합 방식 등 기술적 틀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건너편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반응을 읽으려는 듯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맨 끝에 앉은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국 쪽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소령이었고 명찰에는 최영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눈여겨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가운데 가장 침착해 보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회의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긴장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 넣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미 결정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요청은 몇 주 전 공식 경로로 전달됐고 저는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었고 형식적인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유도 무기 체계를 처음부터 독자 설계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VLAS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로켓 추진 공학, 공기역학적 비행 제어, 수중 음향 표적, 추적이라는 세 가지 고난도 분야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완벽히 결합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23년과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설령 핵심 기술을 이전받더라도 그것을 흡수하고 체계화할 역량이 갖춰졌는지에 대해 저는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제게 매우 중요한 전략 파트너였습니다. 영국 국방 당국에는 유사한 기술 협력이 특정 동맹국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 이미 전달된 상태였고 한국은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청을 승인한다면 런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이었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발언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 측 요청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승인되지 않는다. 한국은 이 등급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대잠 능력이 필요하다면 완성된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반 없이 처음부터 개발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에서 한중령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른 동맹국에는 허용된 협력이 왜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입증된 기술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점이 이번 결정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말을 삼킨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연구원 2명은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최영준 소령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방금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계산하기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의는 악수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서류를 챙겨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반응이 감정적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오히려 제 결정을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기술이 요구하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최영준 소령이 잠시 멈춰 돌아보았습니다. 약 3초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말없이 무언가를 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스쳤고 저는 곧바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단순한 좌절감일 것이라고 곧 잊힐 것이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몇 달 뒤 한국이 VLAS록 독자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고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난관은 크고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기초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몇 년을 헤매다가 결국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는 몇 년 안에 조용히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들려온 소식은 시험 실패 보고들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의 폭발, 통제를 잃고 추락한 로켓, 예산 압박. 이런 정보는 업계 인맥과 자료 요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상한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보고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 조용히 사라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요청들, 다른 결정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VLA스록 개발은 제 기억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함부르크 전시장에 들어서 나토 사령관 12명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이제 저는 한국 부스 안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침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명찰에는 수석 연구과학자 박지혜 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위산업 컨설턴트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재원표를 처음 읽은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23년 걸린 일을 한국은 어떻게 12년 만에 해냈는지 말입니다. 박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로켓 엔진, 비행 유도 체계, 수중 표적, 추적 모듈, 시스템 통합 구조까지 모두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년 전의 거절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그 자리에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3년은 재난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발사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고 추진 장치와 유도, 전자장비, 비행 중 동체 강도까지 곳곳에서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참고할 자료도 설계 기준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2, 3초 만에 사라지는 장면을 방폭 벙커 안에서 지켜봐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들은 울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했고 분석했고 다시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4년째 로켓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유도 체계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적 구역까지 정확히 도달하기 위한 궤도를 잡는데 또 5년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시험과 분석, 재설계가 반복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5,800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이 개발에 사용한 비용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습니다. 박 박사는 예산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 풀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해법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날 무렵 저는 메모를 멈추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무리한 시도라고 판단했던 프로그램이 12년을 버티며 62번의 실패를 겪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완성되어 지금 이 전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령관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량을 잘못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출발한 지점만 보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한 조직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시회 공식 리셉션이 함부르크 시청사 라트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웅장한 석조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계단, 궁전에서나 볼 법한 샹들리에가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홀은 정장 차림의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훈장이 달린 군복, 방산업계 인사들의 검은 정장, 그리고 신중한 표정으로 군중 사이를 오가는 정치인과 고위관리들까지. 웨이터들은 와인과 간단한 안주를 담은 쟁반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화 소리는 공간을 채울 만큼 컸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을 따라 서 있는 커다란 대리석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카치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15분 넘게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이런 자리에서는 늘 소개와 형식적인 인사가 이어지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조용히 오갑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런 흐름에 끼어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 부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지혜 박사가 말해준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62번의 실패, 12년의 개발 기간, 미국이 쓴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그리고 지금 나토 사령관들이 줄을 서서 직접 확인하러 오는 무기. 아서 윌리엄스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레드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서 잠시 홀을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국 해군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자국대잠 로켓, 그 실제 운용 시험에서 측정된 오차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개된 수치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제 수치도 공개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38m. 실전 운용 시험에서 측정된 오차 범위가 38m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잠시 우리 사이에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15m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수치였지만 38과 15를 나란히 놓고 들으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설계를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무기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했고 방대한 시험 데이터를 공유받았으며 20년이 넘는 연구 개발 성과 위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무기의 오차가 38m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설계도도 기존 데이터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무기의 오차가 15m였습니다. 독자 개발한 체계가 기존 최상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보다 2배 이상 정확했던 것입니다. 아서의 설명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강력하지만 오래된 구조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기본 설계는 수년 전에 완성된 것이었고 당시 사용 가능했던 기술과 재료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품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하위 체계들이 연결되고 통신하는 기본 구조는 이미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 체계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았지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임무를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영국 무기는 많은 개선을 거쳤음에도 오래된 틀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게는 그 틀이 없었습니다.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곧 각 단계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도 체계를 설계할 때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선 전자식 추력 편향 제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엔진 배기 방향을 조정해 비행 중 로켓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표적 추적 알고리즘에는 당시 효과가 입증된 인공지능 처리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항법 체계에는 선택의 시점에서 가장 신뢰받던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의 원 설계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실전에 투입하기에는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영국은 기존의 틀을 다듬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출발해 전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관리들이 아서를 다른 자리로 부르기 전 그는 한 가지를 더 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한국 부스에서 특별 발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전시장 안에 반드시 있으라고 했습니다. 리셉션 안에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데 한국이 VLAS록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개발팀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고 미국 군사 무관들도 그 소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화와 웃음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낮고 묵직한 소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한국 부스를 멀리서 바라볼 때
뒤쪽에 서 있던 한 한국 해군 장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발표를 하는 것도 방문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발견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와 시선의 방향, 움직이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엘베강을 지나는 배의 경적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 2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38과 15.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무기의 오차가 38m. 아무런 지원 없이 시작한 무기의 오차가 15m. 저는 12년 전 한국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판단은 실제 자료와 경험,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조금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계산해야 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국 붓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부스 앞에는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연단과 그 뒤에 스크린이 전부였지만 그날 오전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폴란드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폴란드 해군 무관과 한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나란히 서 있었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VLAS록 체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단순한 의향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해군 함정에 한국 무기를 실제로 탑재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문서였습니다. 홀 안에서는 즉각적이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인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노르웨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소장이 한국 측과 함께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에스토니아 국방관리도 같은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전 한나절에 나토 회원국 3나라가 공식 협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현대사 내내 미국과 서유럽에서 무기를 구매해온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자국 함대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업계에 몸담아왔지만 하나의 전시 부스에서 단 하루 오전에 이런 장면이 연속으로 펼쳐지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서명식 사이사이 저는 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고객들과 프랑스 국방부 내부 연락처들에게 지금 전시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위치를 우리가 크게 잘못 보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격은 기당 약 45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유사 체계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명한 장교들의 선택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핵심은 성능이었습니다. 무기가 실제로 해야 할 임무를 수행했고 기존 대함보다 더 정밀했으며 기존 함정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통합이 가능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단순히 저렴한 선택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득력 있는 선택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저는 발표 공간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시 기간 내내 본 어떤 발표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방산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이 수첩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리셉션에서 보았던 미국 군사 무관 2명은 출입구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곧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개발 책임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도 가능 초공동 어뢰를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초공동 현상은 어뢰가 수중을 이동할 때 주변에 기체 기포를 형성해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만드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물의 저항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어뢰는 시속 700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반 어뢰의 약 10배 속도였습니다. 러시아의 슈크발 어뢰도 과거부터 초공동 원리를 사용해왔지만 직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 전에 조준하고 표적이 움직이면 수정이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공개한 체계는 달랐습니다. 고속 이동 중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표적의 위치를 계산했고 전자식 추력 편향 제어 방식으로 실시간 방향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추격이 가능했고 회피 기동에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사격 영상에서 어뢰는 80km를 이동해 1분도 채 되지 않아 표적을 격파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즉각적인 환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존의 상식이 방금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 박수보다는 깊은 숨을 내쉬는 듯한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어서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3년 넘게 유도 가능 초공동 어뢰를 연구해왔지만 아직 실용 체계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초공동 속도와 실시간 유도 기능을 결합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 난제를 한국이 풀어낸 것입니다. VLAS록 개발 과정에서 62번의 실패를 겪었던 그 팀이 그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방법을 더 어려운 문제에 적용해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도 저는 뒤쪽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하거나 한국 연구진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무대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무대 옆 인파 사이로 한 한국 해군 장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과가 세상에 공개되는 장면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방식, 움직임 없는 자세, 시선의 깊이가 전날 부스 뒤편에서 보았던 그 장교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2년 전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가 내린 거절은 하나의 문을 닫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한국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량은 축적된 기반 위에서만 자란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존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장에서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기반이 없을 때, 선택지가 없을 때, 한 나라가 어디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닫힌 문이 항상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문이 다른 길을 만들고 그 길이 기존 질서를 다시 쓰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함부르크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국 대표단으로부터 만찬 초대를 받았습니다. 호텔로 젊은 보좌관이 찾아와 초대 카드를 건넸습니다. 엘베 강변에 한 식당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었고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약속된 시간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은 강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고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안내받은 자리는 소수가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자리만 제외하고요.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군복 차림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얼굴을 분명히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부스 뒤편에서 그리고 초공동 어뢰 발표가 끝난 뒤 발표장 한쪽에서 눈에 들어왔던 그 장교였습니다. 이제는 인파 없이 바로 앞에서 또렷하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대령이었고 명찰에는 최영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12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영어는 유창했고 표현은 간결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소령이었던 그가 침묵으로 말하던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찬이 이어지는 동안 최영준 대령은 12년 전 워싱턴 회의를 제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발언 하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단에게 어떤 표현을 썼는지, 어떤 논리로 거절을 설명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뒤 항의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서울로 돌아가 상관들에게 외부 도움 없이 독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자신이 그 팀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청은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12년 4,000일이 넘는 시간을 개발 프로그램 안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발사대에서 첫 실패를 겪던 날부터 영국 해군평가위원회에 공식 기록된 실사격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올리며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거절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기술 이전이 승인되었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가 설계한 무기를 생산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체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수준에서 다음 세대를 보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추진 방식, 유도 체계 구조, 시스템 통합 방식, 수중 표적 추정 논리까지 모든 결정이 자신들의 것이었고 모든 해결책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무기는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정밀하고 더 경쟁력 있는 체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마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전시회 전까지 준비해온 초안에서는 한국을 글로벌 해군 방산 시장에서 부상하는 2차 공급자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쓴 보고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더 이상 서방 방위 산업이 규정하는 틀 안에 있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통해 유지해온 기술 격차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그 규제가 독자 개발을 가속화했고 외부 설계에 의존할 때 따르는 구조적 제약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위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 기술을 파생적 결과물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있는 독자 성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늘 해오던 방식대로 과장 없이 담담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독일 북부 상공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워싱턴 회의록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꺼내어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2년 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내렸던 결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 문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 문서는 더 이상 현재를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의 기록이었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23년 걸린 기술을 단 12년 만에 그것도 4분의 1의 예산으로 완성해낸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술 종속국에서 이제는 나토 국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과연 우리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행보에 세계 강대국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한민국의 다음 기술 응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리한 통찰력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흥미로운 의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